나는 한 번도 내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랜 방식이나 목표를 바꿀 계획도 없었다. 언제나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직업적으로도 매우 성공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라곤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에 빛을 더해주는 중요한 자기 변화를 겪었다. 이것은 몇 년 전만 해도 결코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나는 모두 4살 터울인 사내아이 3명 가운데 막내로 1940년에 태어났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는 내가 2살 때 가족을 버렸다. 이런저런 사연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는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허구한 날 술에 절어 살면서 어머니를 구타했으며 급기야 법을 어겨 얼마간 감옥 생활도 했다. 어머니는 디트로이트 동부 소재의 싸구려 자파상에서 점원으로 일했는데 주급 17달러로는 자동차 유지 비용과 베이비시터 비용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당시에는 부양자녀를 위한 지원금이나 사회보장기금이 전혀 없었다. 나는 어린 시절의 많은 부분을 위탁가정에서 생활해야 했고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나를 방문하곤 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다른 사람, 특히 2 형한테 들은 것이 전부였다. 내가 그려본 아버지의 모습은 나나 형들과 전혀 얽히고 싶어 하지 않는 폭력적이고 무심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아버지를 증오했다. 아버지를 증오하면 할수록 더더욱 화가 났다. 이런 분노가 호기심으로 바뀌면서 아버지를 대면하는 꿈을 계속 꾸기 시작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끓어오르면서 아버지를 직접 만나 해명을 듣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1949년 어머니가 재혼을 하며 우리 가족은 다시 결합했다. 2 형 가운데 누구도 자진해서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일은 없었고 내가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나를 쳐다보는 형들의 표정에는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도대체 그에 대해 뭘 더 알려는 거야? 라는 의도가 역력했다. 하지만 내 호기심은 그칠 줄 몰랐고 꿈도 계속 꾸었다. 아버지에 대해 특히나 강렬한 꿈을 꾸다가 한밤중에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소리를 지르다 깨는 일이 많았다.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는 결심은 성인이 되면서 더욱 강렬해져서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자리 잡았다. 아버지 쪽 식구들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나섰다. 수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그를 고소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물어보고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고 멀리 살고 있는 아버지의 전 부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이런 내 노력은 예외 없이 수포로 돌아갔고 그때마다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기도 했고 군입대나 대학 입학이 기다리기도 했는데 결국 나는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시 본래의 생활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1970년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촌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뉴올리언스에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당시의 소문의 진위를 찾아 나설 만한 처지가 못 됐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세인트 존스 대학교 조교수로 임명되어 뉴욕으로 이사했고 고통스러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글 쓰는 일 또한 벽에 부딪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몇 년 동안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에 대한 교재를 몇 권 공동 집필했다. 엄격하게 전문적인 독자만을 대상으로 글 쓰는 작업은 그다지 구미가 당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나는 개인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게다가 아버지에 대한 꿈은 더욱 강렬해졌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마구 때리면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씩 웃는 바람에 분노에 치를 떨며 잠에서 깨곤 했다. 그때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1974년 대학 동료가 남부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내게 맡겼다. 그녀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 1960년대에 발효된 민권법을 남부 소재 대학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지휘했다. 그녀는 내게 미시시피주 콜럼버스 소재 미시시피 주립대학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그곳에 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가 있었던 곳이라고 사촌이 알려주었던 뉴올리언스 소재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는 멜빈 라일 다이어가 간경변증과 합병증으로 10년 전에 그곳에서 사망했고 사체는 미시시피주 빌록시로 이송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빌록시는 미시시피주 콜럼버스에서 약 320km 떨어진 곳이다. 나는 이것으로 마지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을 방문하고 난 후에는 아버지를 찾으려 했던 그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접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와 관련된 내 삶의 한 장을 끝내리라 다짐했다. 나는 아버지와의 해결되지 않은 관계를 끝맺기 위해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들 셋이 있다고 병원 직원에게 말했는지, 우리 이름이 아버지 사망 신고서에 올라 있는지 알고 싶었다.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 말한 적이 있기나 한 것인지 빌록시에 있는 아버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그는 전처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라도 알아보려 했을까? 신경이나 썼을까? 다른 사람에게 전혀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자리하고는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아버지란 사람이 평생 동안 가족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34세였던 나는 거의 1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콜럼버스에서 신형 렌터카를 빌려 타고 빌록시로 향했다. 갓 출고된 정말 새 차였다.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오른쪽 벨트가 없었다. 자동차 밖으로 나와 좌석을 완전히 드러내자 보호 테이프가 붙어있는 안전벨트가 차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안전벨트의 버클은 비닐에 쌓여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테이프와 비닐을 벗기자 버클 안에 끼어 있는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명함에는 미시시피주 빌록시 캔들라이트 여관이라고 적혀 있었고 위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동차가 출고되고 내가 첫 고객이었기 때문이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명함을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금요일 오후 4시 50분에 빌록시 외곽에 도착했다. 빌록시에 있는 공동묘지에 전화를 걸기 위해 맨 처음 눈에 띄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공동묘지는 3군데였다. 첫 번째 공동묘지는 통화 중이었고 2번째 공동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장 변변치 않을 것 같은 3번째 공동묘지에 전화를 걸었다. 늑수그레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고는 아버지가 그곳에 묻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10분은 좋게 되는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생에 걸친 내 여정에 하나의 종지부를 찍는 소리였다. 예, 있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 아버님이 이곳에 계세요. 그러고는 매장일을 알려주었다. 이 엄청난 순간을 접하자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했다. 나는 당장 무덤에 가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럼요. 떠날 때 길 건너편에서 체인을 끼우기만 한다면 지금 와도 돼요. 위치를 묻기도 전에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 아버님 묘지는 캔들라이트 여관 근처에 있어요. 주유소에 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세요. 나는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셔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주유소에서 3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마침내 멜빈 라일 다이어라고 적힌 묘석 앞에 섰다. 마치 발이 땅에 박히기라도 한 듯 옴짝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태로 2시간 반 동안 정말 처음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했다. 주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울었다. 소리질러 말하고 대답하라고 울부짖었다. 시간이 지나자 깊은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한층 마음이 평안해졌다. 평온함이 불가항력적으로 퍼졌다. 아버지가 바로 내 옆에 있다고 거의 확신할 정도였다. 더 이상 묘석에 대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도 설명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 휩싸여 있었다. 다시 일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되었고 이 점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지 사실 그런 역할이 있기라도 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집스럽게 끌고 다녔던 분노와 증오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분노와 증오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의도로 삶을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자신에게 앞으로 결코 보지 않을 3명의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참담한 심정에 빠진 적이 많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든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 증오를 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는 그저 당시 주어진 상황에 맞춰 스스로 알고 있는 방식대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느낍니다. 아버지를 본 기억이 전혀 없고 겨우 꿈속에서만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미시시피 남부에 쓸쓸하게 서 있는 묘석 앞에서 나는 여태껏 마음에 품었던 말을 토해냈다. 이제 앞으로 내 삶을 끌어갈 방법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저는 당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더없이 정직한 순간에 아버지였던 사람을 용서했으며 또한 아버지를 그토록 알고 사랑하고 싶어 했던 아이를 용서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평화와 정화를 느꼈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단순한 용서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에 발을 디뎠다.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섰던 것이다. 뉴욕에 돌아오자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수월하게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쓸 수 있었다. 아주 적절한 순간에 일어난 일련의 기묘한 사건을 통해 한 에이전트를 만났다. 그 에이전트는 T.Y. 코로웰 출판사의 한 임원과 회의를 했는데 며칠 후에 그가 전화를 걸어와 내 책을 출판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출간 과정 단계마다 기적이 따랐다. 이상하고 놀라운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곤 했다. 정말 기묘한 우연의 일치로 완벽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강연 일정이 늘어났고 힘들이지 않고 쉽게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메모 없이 청중 앞에 섰다. 6시간에서 8시간씩 강연을 계속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렇게 진행된 세미나는 나중에 테이프로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뒀다. 개인적인 가정생활도 나아졌고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후의 일들을 종합해 볼 때 나는 대부분의 저자들이 꿈꾸는 것을 달성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토크쇼에도 출연했다. 그 후의 저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었다. 전에는 자기인식의 구체적인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썼지만 이제는 보다 단호한 인간이 되는 방법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전에는 독자에게 행동 방법을 제시하는 글을 썼지만 이제는 인간처럼 뛰어난 존재의 중요성을 알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던 순간에 겪었던 용서의 경험이 자기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확신한다. 물질적인 세계와 육체의 구속을 초월하는 자신의 정신적 힘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다고나 할까?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작업할 때 내 육체를 문 밖에 놔둔다. 이슬람 교도가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듯이 말이다. 물이란 단어는 마실 수 없다. H2O라는 분자식에는 배를 띄울 수 없다. 비란 단어로 사람을 적실 수는 없다.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물이나 비를 경험해야만 한다. 단어 자체는 진정한 경험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보여주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다. 바로 우리 삶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발생시키고 이끌어내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내 글이 진정한 의미로 다가온다면 당신은 분명 당신 자신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글에 담긴 나의 원칙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이 언제나 작용한다는 사실을 늘 목격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믿는 것을 본다. 예를 들어 결핍의 존재를 강력하게 믿고 이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면 사는 동안 여러 형태의 결핍을 보게 될 것이다. 반면에 행복과 풍요로움의 존재를 믿고 이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하며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행복과 풍요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젠가 올리버 웬델 홈즈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간 인간 정신은 결코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책에 담긴 원칙은 당신에게 새로운 정신의 영역으로 뻗어나가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 원칙을 자기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의 정신이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뻗어나갔음을 마음속으로 느낄 것이다. 이렇게 뻗어나간 정신은 예전 자리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인 You'll see it when you believe it 에는 it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한다. 이는 개인적인 자기 변화라 부를 수 있는 2번의 계기를 뜻한다. 자기 변화의 기본은 다음 2가지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이다. 첫째, 모든 인간 존재는 물리적 육체를 넘어서는 존재다. 둘째, 인간다움의 본질에는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 높은 차원의 의식을 소유하는 능력, 지성적 능력이 있어서 우주의 모든 형태를 관장한다. 당신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엿볼 수 있고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본질적 인간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당신의 인간다움은 형태도 육체도 아니다. 우주에 항상 작용하는 힘에 이끌리는 보다 신성한 무엇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원칙의 출발점에는 우리 자신이 영혼을 가진 몸이 아니라 몸을 가진 영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당신은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 경험을 하는 정신적 존재다. 이런 원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자기 변화의 경험을 예로 들었던 것이다. 당신 또한 이 책을 읽는 동안 이런 원칙이 우주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원칙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언제나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아무런 외부의 도움도 없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소화기능과 호흡기능처럼 말이다. 믿든 믿지 않든 우주적 원칙은 작용한다. 우주적 원칙에 파장을 맞춘다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원칙에 저항한다면 그런 혜택은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나는 보는 것만을 믿을 거야 라는 정신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더욱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쌓아보라. 질보다는 외모의 포장에 급급해보라. 도덕심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규칙에 얽매여 생활해보라. 그다지 마음의 동요가 크지 않다면 자신에게 익숙한 세계에 그대로 머물러라. 스스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말이다. 일단 자기 변화를 위한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의 깨달음은 너무나 강렬해서 여태껏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깨달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저절로 알게 되고 자신과는 매우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초연해질 때, 피카소가 말했듯이 육체를 문 밖에 놓아둘 때, 나는 깨달음과 연관된 창조적 과정의 일부가 된다. 내가 이 책에서 쓰려는 내용도 바로 자기 변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깨달음이 주는 보상에 대한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쓸 때 그랬다. 방 밖에 내 육체를 놔뒀다. 실체적 고통과 침입의 세계를 밖에 놔두고 오로지 정신만을 글의 영역에 들어오게 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순수한 생각의 세계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 상상력에 가해지는 한계는 무엇일까? 내 일부분인 생각은 아이디어를 마음속에서 단어로 융합하고 글자로 표현하는 순수한 에너지다. 여기에는 핑계도 있을 수 없고 피로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아무런 한계 없이 나를 통해 독자에게 흐르는 에너지만이 존재한다. 내가 쓴 이 글과 아이디어는 내 소유가 아니다. 나는 그저 글과 아이디어가 흐르는 통로일 뿐이다. 깨달음의 과정을 시작하려면 역설의 개념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럴까? 당신 자체가 평생 걷고 말하고 숨쉬는 역설이기 때문이다. 사물의 이치가 다 그렇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영적 서적의 하나인 바가바드 기타는 역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쌍을 이루는 정반대 개념의 열정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이중의 덫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혼돈 속에서 살아간다. 몇몇 존재만을 제외하고는. 죄를 떠난 존재, 신성하게 행동하는 존재. 전지적 존재는 정반대 개념에서 자유롭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다음과 같은 정반대 개념에 매우 편안해지기까지는 혼돈이 계속될 것이다. 당신은 형태로 존재하는 동시에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형태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과 법을 따라야 하면서도 완전히 상반된 규칙과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당신의 몸은 하나지만 수줍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도 하다. 게으르면서도 열심히 일한다.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일로 인해 칭찬을 받기도 한다. 물을 세게 움켜쥘수록 손에 남는 물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스스로는 교훈을 얻는다. 자석의 붓국을 완전하게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석을 아무리 얇게 자르더라도 남극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중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좌뇌의 선형적 측면에서 생각함으로써 이런 개념을 물리치지 말고 자신에게 우뇌의 직관적 측면이 있어 상반되는 개념이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여기 존재하라에서 램다스가 역설에 대해 묘사한 글을 나는 즐겨 읽는다. 가장 완벽한 역설은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힘을 원하는 한 힘을 가질 수 없다. 힘을 원하지 않게 되는 순간 여태껏 꿈꿔왔던 것 이상의 힘을 갖게 된다. 역설의 개념에 대해 행복에 젖도록 편안해질 때까지는
형태를 갖춘 동시에 형태가 없는 자신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는 이런 역설과 계속 씨름해야 한다. 한 번은 자기 변화에 대한 내 강연 테이프를 들은 한 여인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와, 일단 받아들이고 나니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자기 변화의 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또한 그 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 존재의 한계가 가시적인 세계로부터 다른 차원의 존재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그것을 신비의 영역이라 불러도 좋고 초자연적인 영역이라 불러도 좋다. 어떤 용어를 선택하든 그건 당신의 자유다. 우리는 보다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그런 영역에 속해 있다. 우리가 그런 영역과 교류한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 하나는 나 자신이 이 모든 우주적인 원칙에 공감하고 이런 원칙에 대해 글을 쓰고 매일 그 원칙에 따라 생활하면서 스스로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뜻깊게 생동감 넘치는 사람으로 말이다. 이제 내 노력과 에너지가 이 책을 통해 드러나서 당신의 삶 또한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게 변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사랑과 빛을 보내며 웨인 다이어.